돈은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은 단 하나의 비밀, 규칙을 알면요, 지배하고 모르면 지배당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신민철 님이 쓰신 돈의 규칙이라는 책입니다. 신민철 님은 철이 형이라고 유명하시죠? 유튜브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요, 파트 1 열기, 파트 2 돈의 규칙을 아는가, 파트 3 보존의 규칙, 파트 4 증폭의 규칙, 그리고 파트 5 관리의 규칙, 파트 6 분류의 규칙, 파트 7 전환의 규칙, 파트 8 멘탈이 전부다, 파트 9 이것만은 알고 가자, 파트 10 닫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규칙은요, 저자가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밝혀낸 돈의 규칙입니다. 그럼 각 파트의 핵심 내용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파트 1 열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자의 수입은 실수령액 기준 월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삶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요, 2014년부터죠.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빠르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배우고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이죠. 그럼 대체 돈의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그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법칙들의 모음을 규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당연히 돈에도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을 배우고 이해한다면요, 돈을 벌고 그 규모를 늘릴 수가 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돈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이 개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돈을 숫자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아래 규칙을 설명드리면서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마음껏 다루고 싶다면 돈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을 알면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반대로 규칙을 모르면요, 돈의 명령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죠. 그러면 돈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규칙은요, 5가지입니다. 보존의 규칙, 돈을 제대로 모아라. 증폭의 규칙,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라. 관리의 규칙, 돈의 위험을 관리하자. 분류의 규칙, 돈을 나누어 보관하라. 전환의 규칙, 돈이 생기면 그냥 살아. 파트입니다. 돈의 규칙을 아는가? 일단 돈의 정의부터, 돈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그럼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구매력입니다. 따라서 돈을 번다는 건요, 구매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얻는 구매력은 다른 누군가가 지불한 구매력이며, 이렇게 서로 구매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라고 부르죠. 이런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고 가실게요. 확장 국면, 다시 경제 축소 국면, 그리고 확장 국면.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요, 경제는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문제는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렸기에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첫째, 소비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구매력의 이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 돈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 또한 구매력을 잃게 되고요, 경제 확장 단계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담보로 잡혔던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량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상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평가 금액도 함께 하락해서 담보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역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이 또한 경제를 수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가 한번 수축의 과정을 밟기 시작하면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구매력을 상실되며 끝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흐름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죠. 경제의 확장 국면에서 보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돈의 공급 방법은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요,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이 원했던 통화 공급의 효과가 발생하며 경제의 수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된 막대한 양의 돈에 의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2020년에는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4조 달러가 넘는 돈이 뿌려졌죠.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물가가 1년 만에 10% 가까이 치솟았고요. 물가 급등으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요, 이미 이 규칙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규칙을 몰라서 당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돈의 개념은요, 내가 만들어낸 재화를 돈으로 교환하는 순간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생산성의 결정체가 에너지로 변환되어 돈이라고 하는 배터리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생산성의 결정체가 에너지로 변환돼서 이 돈이라는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돈은요, 언제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다른 재화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에 0이 얼마 붙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가, 즉 구매력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교환 가능한 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동산 불패 신화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는요, 언제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의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힘들게 돈을 모으던 사람들은요, 돈이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축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돈의 진짜 의미가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쌓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매력이 쌓여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통장에 숫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실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죠.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되었던 2022년 2월 기준으로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평균은 1년 만에 10% 정도 상승했으며 부동산 시장은 1년 만에 20%,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요, 1년 만에 무려 23% 상승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 데이터들은 모두 화폐 가치의 끊임없는 하락을 의미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죽자 사자 모은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통장에 찍힌 숫자의 0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불려야 합니다. 파트 3. 보존의 규칙. 돈을 제대로 모아라. 저축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죠. 안전한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부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행위이면서 앞서 돈이 곧 구매력이라고 말했으니 결과적으로 저축은 미래의 구매력을 늘리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저축에는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죠. 미국의 물가가 1년 만에 평균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1년 적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23년에 3%였습니다. 못 따라가요.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구매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위인 저축. 이것을 저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축은 내가 모으는 대상이 제대로 된 돈, 구매력의 역할을 할 때만 저축이며 구매력의 저장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저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보면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격차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표에서 집계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은 대부분 현금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지만 그 저축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녹아내리죠. 반면 부자들은요, 돈이 생기는 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같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죠. 결국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이용해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현금의 가치는 눈 녹듯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돈을 많이 공급해도 사실 물가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막대한 양의 현금이 풀렸다고 해서 일상 경제 시장에서 당장 그만큼의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돈이 풀려도요, 일상 경제가 당장 그만큼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잉여 자금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잉여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죠. 양적 완화를 통해 처음 민간에 돈이 공급되면요, 음식이나 의류 이런 각종 소비재에 사용되지만 그런 식의 소비는 한계의 효용을 맞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옷도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많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사는 거죠. 따라서 잉여 자금이 생겨야 비로소 사람들은요, 주식, 코인 같은 투자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자산 시장으로 잉여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요, 돈의 진짜 의미가 구매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돈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은 실제로 돈이 아니며 저축이라고 알고 있던 개념은 구매력을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살펴봤죠. 그럼 우리의 소중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당장의 눈앞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에 훨씬 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그걸 장기간 모아가는 것이 바로 투자인 것이죠. 근데요, 올바른 대상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가격이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걸맞는 수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가격은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죠.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요,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우리는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은 자산을 사모아야 됩니다. 아무 자산이나 산다고 해서 구매력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여전히 원하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자산을 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을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능숙하게 구별한다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자산의 진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는 결국 정보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헐값에 파는 좋은 자산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 그 자산의 가치를 깨달을 즈음이면 크게 오른 가치로 큰 차익을 거두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한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 이것이 바로 투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은 언제 상승을 멈출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더는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상승을 아마 멈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사라져서 서울에 사는 것이 별다른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의 고갈로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면 서울은 더 이상 수도로서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자산이 된 것이죠. 파트 4. 증폭의 규칙.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라. 표 하나를 보고 가시죠.
워런 버핏의 연령별 재산 규모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99.7%를 52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복리의 힘이 극대화되는 인생의 후반기에 벌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복리이면서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법 같은 복리라도요. 복리를 불리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 기간, 레버리지. 복리의 힘을 불리기 위한 1단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클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금액의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복리의 힘을 불리기 위한 2단계 기간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흘렀을 때 비로소 진가가 발휘됩니다. 복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투자 기간도 중요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S&P 차트인데요. 수익률이 같아도 S&P라는 이 ETF의 수익률이 같아도 투자 기간이 10년일 때와 20년일 때와 최종 금액의 차이는 3배가 넘습니다. 복리의 힘이죠. 복리의 기본 공식은요, 수익률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의 힘을 더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필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식에요, 하나 더 곱해집니다. 복리의 힘을 불리기 위한 3단계 레버리지입니다.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필살기이자 3번째 요소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라는 단어 본연의 뜻을 그대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내 자본의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복리의 응용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익률 곱하기 시간 곱하기 레버리지.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기간으로 정해지는 복리의 결과를 레버리지라는 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증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레버리지 활용 시 차입비용, 즉 대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비용은요, 단리, 수익률은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입비용은 무의미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됩니다. 4억 아파트를 살 때 1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만약에 4억 아파트가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8억이 되고 이럴 때 대출은 그대로 1억일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만 우리는 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인 거죠. 레버리지란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자본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빛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투자가 성공할 때는 좋아요.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바로 이게 레버리지의 양면성이에요. 내 돈 1억에 빌린 돈 1억, 즉 2억으로 투자를 했더니 50%가 상승했더니 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돈 1억으로 총 1억을 번 거네요. 빚 1억을 제외하고. 그럼 이익금이 1억인 거죠. 그런데 내 돈 1억으로 빌린 돈 1억과 합쳐서 2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50%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1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대출 1억도 껴있죠. 결국에 내 돈 1억을 그대로 날린 거예요. 진짜 양날의 검인 것이죠. 이 레버리지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레버리지 자체는 금융적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구에는 독립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 자체에는 어떠한 선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되게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다 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 화폐는 구매력을 잃어가게끔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법정 화폐의 가치는 100%의 확률로 점점 더 떨어지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그럼 이 결함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정 화폐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이 가장 비싸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돈을 빌리고 시간이 흘러 가치가 사라진 뒤에 갚은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거래를 수월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레버리지죠.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잃도록 설계된 화폐를 빌린 다음에요,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으로 교환한 후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물론 빌린 돈으로 아무렇게나 아무 자산을 산다고 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 자산은 시간이 가면 그 가치가 사라질 것이고, 소비를 위한 빚은 미래의 부까지 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지 말고 함부로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빌린 돈을 이용해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 미래에도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자산을 구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리의 응용 공식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수익률 곱하기 시간 곱하기 레버리지. 저자는요, 더 나아가서 복리의 슈퍼 응용 공식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공식에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여기에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8억 원의 집을 3억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고요. 이 남은 3억 원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 산 주식의 3억 원, 주식을 담보로 다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금을 사요. 그리고 그 금을 담보로 다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에 가깝게 자산을 담보로 계속 신규 레버리지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산 후에 시간이 흘러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상승한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고요. 상승한 주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고, 상승한 금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고, 상승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또 상승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또 자산을 사고 시간이 흘러 또다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슈퍼 응용 공식이 계속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방법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을 최대치로 이용하는 슈퍼 치트키며 무한에 가까운 화폐 발행인이 되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최강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추가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곧바로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채 비율이 오버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올랐을 때 추가 레버리지를 받아야 합니다. 파트 5. 관리의 규칙. 돈의 위험을 관리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레버리지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죠. 그럼 바람직한 레버리지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답은 없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투자에 대한 숙달도도 다르고 자산의 규모도 다르고 선호하는 자산의 종류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현재 소득이나 현금 흐름에서도 차이를 보이죠.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레버리지 사용법은 연습을 통해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저자가 추천하는 기본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 대비, 자본입니다.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은 진짜 내가 가진 돈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 기준은 약 10%에서 30% 사이입니다. 내 자본이 1억이 있으면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죠.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섬세한 기술과 경험, 높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요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신용대출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대출도 결과적으로 내 신용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용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향후 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요, 부채 비율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추가 레버리지는 만들지 않고요, 새로 생긴 돈은 부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부채 비율을 조절할 수 있죠. 담보 자산을 더 사거나 부채 일부를 갚거나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요, 부채 비율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각자 자금 상황과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 조절이 필요한 이유의 첫째가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있죠? 이거 3개월만 이자 안 갚아도 바로 은행은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레버리지가 자본주의의 결함을 이용하는 치트키와 같은 방법인 거는 사실이나 아무런 노력 없이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는 결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어설픈 초보 투자자의 탐욕스러운 레버리지는요,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득은커녕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파트 6입니다. 분류의 규칙. 돈을 나누어 보관하라. 투자란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희생하는 행위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을 오랫동안 모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이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상을 말하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 그리고 그 대상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능력이 곧 투자 능력이고요. 그러한 통찰력을 기르는 게 바로 투자 공부입니다. 구매력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 좋은 상품, 좋은 암호화폐 같은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게끔 설계된 배터리에 구매력을 담아 보관해야 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배터리 그리고 구매력.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증발하지 않은 진짜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좋은 자산이고 나쁜 자산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요. 돈과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배터리를 선택한 다음 각각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자산을 사는 건요. 구매력의 창고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창고 안의 비축량은 단기적으로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고의 크기를 계속 늘려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비축한 구매력의 총량이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자산을 대한다면 현재 가격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기적 지급용으로 확보해둔 구매력이 아니라 우리는 보존용으로 확보한 구매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 말이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도의 구매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생활비 고정적으로 빠지는 지출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용 구매력이 있고요. 또 몇 달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금과 같은 이런 준비성 자금의 역할을 하는 단기 구매력이 있어요. 또한 당장 사용할 일이 없지만 향후 2, 3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기 구매력도 있고요. 마지막 장기간으로 사용할 예정이 없는 구매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5억 원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에 여러 개의 배터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 구매력에는 1,000만 원을 담는 거예요. 단기 구매력에는 4천만 원 담고 중기 구매력은 1억 5천, 장기 구매력은 2억 원, 잉여 구매력 아예 쓸 일이 없는 건 1억 원이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초단기 구매력은 현금으로 담는 거예요. 배터리가 현금인 거예요. 그리고 단기 구매력은 현금성 자산, 외화, 채권 이런 게 있겠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쓸 일이 있는 돈을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결혼 자금이나 돌려줘야 될 전세금 같은 이제 중기 구매력은요, 채권, 금, 가치주, 변동폭이 적은 주가지수 ETF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 쌓이는 구매력, 즉 장기 구매력, 이걸로는요 성장주나 암호화폐,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최소 3년이나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죠. 잉여, 완전히 쓸 일이 없는 잉여 구매력은 아예 진짜 초장기 성장주나 아니면 초장기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여러 구매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인 특성은 중장기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적합하지만요, 거래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단기적인 구매력 보관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도 되죠. 다만 이제 거래가 어렵고 각종 규제나 세금 관련 법규에 구속되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파트 7. 전환의 규칙. 돈이 생기면 그냥 사라. 화폐는 단기적 지급 용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구매력은요, 반드시 화폐로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이제 장기적 보전 목적의 구매력만 자산으로 바꿔야 하죠. 그래야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구매력은 비용 평균 매수법, 즉 분할 매수를 통해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살 때도 분할 매수하라는 소리예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분할 매수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 구매력 축적이 목적이더라도요, 모든 화폐를 한꺼번에 다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의 변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계속 따라가면서 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사라는 얘기예요. 돈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계속 변화되는 가격에 맞춰 살 수 있게 되고 확률의 변화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죠. 자신의 구매력을 어떻게 나눠 보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요, 자신의 성향에 맞게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기간을 설정하여 천천히 분할하여 사면 됩니다. 돈은 구매력입니다. 자산은 그 구매력을 담아두는 배터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늘이 가장 비싼 화폐를 오늘이 가장 싼 좋은 자산들로 꾸준히
전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문장이죠. 팔아야 할 이유 3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내가 가진 자산이 좋은 자산이 아니게 되었을 때죠. 이 경우 외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팔지 않습니다. 아래의 특수한 상황 3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사람들이 그 자산을 원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고요. 둘째는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높아졌을 때, 고평가되었을 때예요. 갑자기 막 주식 같은 경우 뻥튀기 됐어요. 내가 아는 자산의 가치는 여기인데 자산이 오르면 팔아야겠죠.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산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서 또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돈은 구매력이고 자산은 그 구매력을 담는 배터리죠. 우리는 그 배터리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구매력을 적당히 분배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파는 건 추세에 역배팅하는 행위이므로 삼가야 됩니다. 파트 8. 멘탈이 전부다. 멘탈 관리의 중요성. 사람들은 투자할 때 평단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산 가격과 비교하여 지금 가격이 올라 있으면 수익,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 손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평단가의 개념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돈은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구매력이라고 했습니다. 화폐, 채권, 금,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은요, 모두 구매력을 담아두는 배터리라는 개념도 설명해 드렸죠. 평단가는요, 그 배터리 하나하나에 내가 충전할 당시의 충전량을 적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매력의 현재 총량이지 배터리에 충전할 당시의 총량은 아닌 것입니다. 구매력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배터리에 담을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진 자산을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순간 끝난 거래이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존버와 물타기는 의미 없는 행위예요. 늘 현재의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한 회사의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라면 버티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내가 투자한 가치가 손상된 것이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손상되었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차후 구매력을 키우는데 훨씬 좋은 것이죠. 구매력을 어느 한 시점에 고정하여 거기서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수익률 몇 프로, 손실률 몇 프로 같은 이런 개념이요. 삶은 결코 어느 단일 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또 다른 하나의 시점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구매력을 더 넓은 시간의 축 위에서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화폐에서 자산으로 구매력을 옮겨 닫는 시점에 그 구매력은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시 화폐로 옮겨 담았다 하더라도요.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자산에 있던 구매력을 새로운 화폐로 옮겨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화폐의 가치는요, 그때의 화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옮겨 담던 시점의 구매력을 굳이 끄집어내서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자는 이 파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투자의 신념은 자산의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폐 가치는 반드시 하락하기 때문에 좋은 자산의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매일같이 바뀌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확고한 투자 철학을 지켜갈 수 있었다. 내게 있어 자산은 보물입니다. 진짜 돈인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진짜 돈이 아닌 매년 일정하게 가치가 소실되어가는 빈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구매력 이외에 중장기적인 구매력은 자산으로 보관합니다.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즉시 자산으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가짜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요. 파트 9. 이것만을 알고 가자.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은 자산의 특징입니다. 확고한 팬덤, 고객의 높은 충성도, 꾸준한 수요, 고유의 쓰임새, 대체 불가능한 아이덴티티, 시장 내 독점력, 모던한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결국 좋은 자산의 특징을 가진 게 회사가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막 시그널로 보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얘기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요,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고요. 경기가 확장되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고 일정 시간 후 내에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타는데 이때 그냥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시장 지표가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선거 전날에도 선거 다음 날에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려 하죠. 시장 사이클을 예측하여 주식을 사고 판다면요, 우리 생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언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거예요? 파트 10 닫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란 씨앗을 심는 행위이면서 오늘의 심은 작은 씨앗이 미래의 커다란 수목이 되는 것이죠. 소비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까운 가능성을 갉아먹고 허무하게 사라질 뿐이죠. 시간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투자되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장 잡음을 따라잡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삶을 바꿔줄 자산을 찾고 공부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성취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던 분들은요, 꼭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돈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